자, 곧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유통의 거인 신세계그룹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에서 출발했던 이 언더독 제국이 어떻게 덩치를 키웠는지, 그리고 지금 맞닥뜨린 거대한 디지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 다이나믹한 여정을 저와 함께 바로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백화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단일 매장 기준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이 어딜까요?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본점이나 최근에 지어진 엄청난 규모의 신축 매장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정답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답은요, 바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보이시나요? 무려 2조 390억 원입니다. 이게 강남점 딱 한 곳에서, 그것도 단 1년 만에 벌어들인 매출이에요. 단일 매장으로는 4년 연속 부동의 1위죠.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 어땠는지 첫 번째 파트, 가장 작은 재벌의 씨앗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신세계는 이마트, 거대한 스타필드, 스타벅스 코리아, 심지어 프로야구단까지 거느린 그야말로 유통업계의 타이탄이잖아요. 그런데 시계를 1987년으로 훅 돌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면서 그룹이 나뉘게 되는데, 이때 막내딸인 이명희 회장이 물려받은 몫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았어요. 달랑 백화점 2곳하고 조선호텔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한번 보세요. 삼성을 떠나서 완전히 독립했던 1997년만 해도 그룹 전체 매출이 1조 7,5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마트 하나에서 나오는 매출만 무려 12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남점 단 한 곳의 매출이 과거 그룹 전체 매출보다도 큰 셈이죠. 전국에 160개가 넘는 이마트 매장까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팽창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파트, 아버지의 4가지 비즈니스 원칙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죠. 이 타이밍에 진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명희 회장은 처음엔 사업에 아예 뜻이 없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개입한 거죠. 가정에만 안주하지 말고 직접 사회에 나가서 너 자신을 발전시켜라. 이 한마디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버티던 30대 후반의 막내딸을 1979년에 신세계백화점 이사로 강제 출근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안전지대 밖으로 끌어낸 거죠. 그리고 대망의 첫 출근 전날, 아버지는 딸에게 4가지 결정적인 가르침을 남깁니다.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는 믿음,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으라는 경청, 핵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라는 절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나무 기르듯 보살피라는 양목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이요, 훗날 신세계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서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993년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거대한 IMF 도박입니다. 1993년은 신세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판도가 뒤바뀌는 해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이명희 회장은 거기서 우연히 월마트 같은 거대한 창고형 할인 매장들을 보게 됩니다. 머릿속에 전구가 번쩍 켜진 거죠. 그녀는 이 아이디어를 바로 한국 상황에 맞게 뜯어 고쳐서 그해 서울 창동의 국내 최초의 대형마트, 이마트를 런칭합니다. 개인적인 아픔이 비즈니스의 대혁신으로 이어진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안 가서 1997년에 끔찍한 IMF 외환위기가 터지잖아요. 나라 경제가 휘청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지갑을 꽉 닫았고 비싼 물건 파는 백화점 매출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질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이마트였습니다. 할인점 매출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국가적인 경제 재난이 신세계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된 셈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아버지의 첫 번째 원칙, 믿음. 기억하시죠? 당시 경영진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잘 나가던 프라이스 클럽 지분이랑 신용카드 사업을 몽땅 팔아서 현금을 꽉 쥔 다음에 IMF 때문에 바닥을 친 전국의 금싸라기 땅들을 모조리 사들여서 이마트를 짓자는 거였어요.
완전 미친 도박 같잖아요. 그런데 이명희 회장은 경영진을 전적으로 믿고 이 엄청난 베팅을 그대로 승인해버립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언더독의 승부수는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유통 절대 강자였던 롯데를 제치고 1위 자리를 꿰찼고요. 2006년에는 무려 그 세계적인 유통 공룡 월마트마저 한국에서 백기투항하게 만들면서 그 매장들을 싹 다 인수해버립니다. 가장 작은 유산을 받았던 막내딸이 한국 최고의 여성 부호로 우뚝 서며 완벽한 황금기를 열어젖힌 거죠. 제국이 팽창하면서 리더십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 파트, 다음 세대의 확장입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경영의 바통도 두 자녀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요. 아주 외향적인 아들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와 스타필드처럼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에 스타벅스를 들여와서 초대박을 친 것도 바로 이분이죠. 반면에 은둔의 경영자라는 별명이 있는 딸 정유경 총괄사장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신세계 백화점을 극도로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럭셔리 공간으로 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들에게도 상상치 못한 시련이 닥칩니다. 다섯 번째 파트, 이커머스의 위협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꽉 주름 잡으면서 영원히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참 세상 일 모르는 거잖아요. 신세계가 오프라인 경험을 거의 완벽하게 세팅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거대하고 무적에 가까운 디지털 드래곤이 등장한 겁니다. 인구 구조도 바뀌고 쿠팡 같은 온라인 거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동안 신세계의 든든한 무기였던 큼직큼직한 오프라인 매장들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돈을 잡아먹는 재정적 골칫거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2013년에는 이마트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꺾였고 온라인 통합 쇼핑몰인 SSG닷컴은 남들보다 한참 늦은 2019년에야 겨우 문을 열었죠. 급기야 그해 말에는 사상 초유의 분기적자까지 냅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사람들은 더 미친 듯이 온라인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쯤 되니까 우리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두 번째 원칙을 다시 꺼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경청하라였죠. 이마트가 업계 1, 2로 너무나도 잘 나가던 그 황금기에 과연 그들은 다가오는 이 디지털의 위협과 시장의 경고음을 제대로 듣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꼭대기에 올라서 있다는 그 자만심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변화의 조짐을 놓쳤던 건 아닐까 뼈아픈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살펴본 해설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신세계는 지금 정말 중요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들에겐 여전히 아주 막강한 오프라인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의 스타필드, 들어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럭셔리한 백화점 매장들, 그리고 계속해서 촘촘하게 짜고 있는 신선식품 물류망까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거 끔찍했던 IMF 위기를 기회로 뒤집어서 그 거대한 월마트마저 물리쳤던 신세계의 DNA. 과연 그들은 지금 숨통을 조여오는 이커머스의 위기 속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제국을 건설한 이 유통거인이 거대한 디지털 드래곤을 끝내 물리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흥미롭게 지켜보시죠.